저는 평양 전략군 미사일 기지에서 탈출한 중자 출신 탈북자입니다. 20년간 김정은 직속 보고 라인에서 미사일 배치를 총괄했습니다. 한 번의 명령이 수천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훈련 중 쓰러졌고 군 병원에서 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인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간질 환자를 정신결함자로 분류했습니다. 당 진출도 대학 진학도 불가능했습니다. 20년 충성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한 장의 진단서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위해 희생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건넨 중국제 라디오에서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간질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평양 근교 전략군 제오미사일사단 배치기획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계급은 중자였습니다. 제 손에는 매일 아침 암호화된 명령서가 들어왔고 그 명령에 따라 이동식 발사대의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지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널 입구는 위장망으로 덮여 있었고 내부는 3층 깊이로 파여 있었습니다. 발사대 12대가 각기 다른 갱도에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밤 이동시켰습니다.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세면은 3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조회는 7시였습니다. 사단장이 단상에 올랐고 우리는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무들, 오늘도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단 1초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조회가 끝나면 각자 배치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형 전자지도가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지형이 3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우리 발사대의 위치는 붉은 점으로 깜빡였습니다. 남쪽의 미군 기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당일 배치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사대 세대를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동 시간은 자정, 경로는 3번 국도를 경유, 도착 예정 시각은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각 발사대 대장에게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철매 3무 7, 자정 출발, 동해 감나무 집결, 감나무는 암호명이었습니다. 실제 위치는 원산 북쪽 20km 지점의 야산이었습니다. 전문을 보내고 나면 저는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검문소 위치, 우회도로, 비상 대피 지점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해 가을, 김정은 동지가 우리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기지 전체가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복도마다 붉은 융단이 깔렸고 벽면의 페인트가 새로 칠해졌습니다. 우리는 새 군복을 지급받았고 구두는 광이 날 때까지 닦았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가 작전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는 전자지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배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동무들의 충성심을 믿는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20년간 제가 추구해온 것은 바로 그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었고 그것이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옥수수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배급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 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훈련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는 일을 한다. 주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인민군이 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명령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주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1중학교는 평양에서 손꼽히는 학교였고 주호는 그곳에 입학했습니다. 군 간부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주호의 꿈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해 4월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학생들은 2주일간 야외 훈련을 받았습니다. 행군, 사격, 참호 구축까지 실전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주호는 출발 전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최우수 대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리철수의 아들답게 해라. 훈련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교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중자동무, 주호가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지금 군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군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병원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담임교원과 군의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주호 학생은 행군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전신 경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군의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자동무 정밀 검사 결과 주호 학생은 간질로 판단됩니다. 간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집니까? 군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간질을 정신결함으로 분류합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저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군의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군 입대도 제한됩니다. 대학 진학 역시 어렵습니다. 담임교원이 덧붙였습니다. 중자동무 학교 측에서도 주호 학생의 등교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주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주호야, 괜찮다. 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북에서 가족 중 한 명이 낙인 찍히면 3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근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자리에 앉으려 하자 옆자리 대자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사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 자네 아들 이야기 들었네. 저는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예, 사단장 동무.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에서 자네를 주시하고 있네. 조심하게.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저는 경례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 보이부에서 왔어요. 당신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 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호는 학교에서 퇴교당했습니다. 정신결함자는 집단 생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딸 은희도 학교에서 냉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임교원이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내 오빠가 간질이라면서? 너도 조심해야겠구나. 은희는 그날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작전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게 배정되는 임무가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단장은 저를 부르지 않았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부하들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배급이 끊겼습니다.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아내가 배급소에 갔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동문회는 이번 달 배급 대상이 아니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밤 아내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였고 크기는 담배갑만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라디오예요. 병원 동료가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형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어폰과 건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들을 수 있대요. 간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것은 반동 행위였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디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으로 라디오를 감싸 쥐고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파수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KBS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정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뇌전증,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질을 불치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간질은 약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더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간질 환자의 70%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도 수술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질이 있다고 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제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군의관은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70%가 정상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질은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로 관리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국가는 주호를 버렸습니다. 치료법이 있는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을 정치범으로 분류해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입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작전실에서 전자지도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인민을 억압하는 것인가? 8월 어느 날 사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우리 동무 자네를 예비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네. 20년 군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경례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군인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20년 충성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비역 전환 후 저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에서는 새 직장을 배정해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명단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9월 초 집 앞에 낯선 차량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차량으로 바뀌었지만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통화 중 끊김이 잦았습니다. 보위부가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병원 근무를 계속했지만 야간 당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월급도 삭감되었습니다. 은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말이 없었습니다. 주호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 발작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주호가 또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인데 지금은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가족에게는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10월 중순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통일거리 뒷골목에는 암시장이 있었습니다. 중국 물건들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중국 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약인데요?
관절약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한데 비쌉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였습니다. 여성은 돈을 세고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면 한 달은 버팁니다. 저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브로커를 아십니까?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요? 탈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대동강 보통문 다리 밑에서 기다리세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보통문 다리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동무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남자는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시장 동무가 알려줬습니다. 전직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1인당 중국 돈으로 10,000위안입니다. 4명이면 40,000위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를 주십시오. 남쪽에서 원하는 정보를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20년간 쌓은 군사 정보였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미사일 배치 위치, 이동 패턴, 암호 체계. 당신이 아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 없이 쓰러지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주일 안에 USB를 준비하십시오. 최대한 자세하게요. 그럼 한 달 안에 출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떠납니다. 한 달 안에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미사일 기지 좌표, 발사대 이동 경로, 암호 체계, 지휘 계통까지 모든 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했고 낮에는 USB에 옮겼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다시 보통문 다리로 갔습니다. 남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월 28일 새벽 3시 평양역 화물 적재장에서 만납시다. 가족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짐은 최소한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 떠납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시 차량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7일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호와 은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배낭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시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주호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저는 아들의 입에 손을 댔습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은희도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양역까지는 3km였습니다.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2시 50분 평양역 화물 적재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리철수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석탄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루 뒤로 숨으십시오. 검문소 3곳을 지나갑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가 자루들을 우리 앞에 쌓았습니다.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칸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차량인가?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의주 석탄 공장입니다. 배달 가는 길입니다. 짐칸 열어보시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짐칸을 훑었습니다. 저는 주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석탄이군. 가시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3번째 검문소에서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남자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2시간 걸으면 강이 나옵니다.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주호가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었습니다. 은희는 아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밤 9시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습니다. 2명의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고무보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다. 순찰대가 1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보트는 작았습니다. 4명이 타면 가득 찼습니다. 남자들이 보트를 물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자 1명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빨랐습니다.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은희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쪽 강변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빛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물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노를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보트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물보라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보트가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남쪽 강변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우리는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호를 안고 강변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남자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안전합니다. 저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얼음물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남자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옷은 아직 젖어 있었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3km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삽니다.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쉬십시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연기가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들어가십시오. 노인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갈아입으시오. 밥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주호는 2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십시오. 그동안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신분증입니까? 중국에서 살려면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족 신분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북으로 송환된다고 했습니다. 주호는 방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노인이 준 중국어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부엌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그는 4장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리성철이었습니다. 아내는 최순희, 주호는 리철민, 은희는 리은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옌벤에서 온 조선족입니다. 리성철은 무역업을 하다가 베이징으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기차로 베이징까지 갑니다. 거기서 다음 연락을 기다리십시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단둥역으로 갔습니다. 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브로커가 기차표 4장을 건넸습니다. 베이징까지 15시간 걸립니다. 검표원이 오면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객차는 좁았고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검표원이 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 검사합니다. 저는 신분증과 표를 건넸습니다.
검표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옌벤에서 오셨습니까? 예, 베이징으로 이사 갑니다. 검표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무역업입니다. 검표원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저는 24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광활했습니다. 북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뭐예요? 밭에서 트랙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기계다. 북에서는 못 봤는데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이야. 저녁 무렵 기차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역 밖으로 나오자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래. 평양보다 크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층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집은 좁았습니다. 방 한 개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기다리십시오. 태국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입니다. 위조 여권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달에서 2달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2달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빌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집으로 가는 중이야. 새 집이요? 그래, 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곳. 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족 리성철 가족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가족. 베이징에서의 2달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호는 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발작이 다시 잦아졌습니다. 12월 초 브로커가 왔습니다. 그는 4권의 여권을 건넸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왕리청이었습니다. 모레 베이징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탑니다. 오전 10시 50분 출발입니다. 저는 여권을 넘겼습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주소를 드릴 겁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브로커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가 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틀 후 우리는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사람들이 끝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입니다. 태국에 며칠 머무릅니까? 일주일입니다. 심사관이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좌석에 앉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작아졌습니다. 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을 날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5시간 후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는 간단했습니다. 도장만 찍고 통과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대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입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방콕 시내는 혼잡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건물마다 형형색색의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4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흰색 건물 앞이었습니다.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인민군 전략군 중자였다는 것, 미사일 배치를 담당했다는 것, 아들의 병 때문에 탈북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태어난 곳, 학력, 근무지, 탈북 경로까지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 여기 머무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침대 2개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남한 말은 북과 달랐습니다. 억양도 달랐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남조선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야.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주호는 눈을 빛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5시간 후 기장의 방송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해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너머로 땅이 보였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입국장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천국인가요? 저는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자유다. 비행기 창 밖으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불이 정말 많아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원은 안성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사용법, 병원 이용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호는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질은 약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완치됩니까? 완치율이 70%입니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후 주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석 달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주호와 은희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호는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저는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산하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배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며 발사대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배운 지식이 이제는 남한을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2020년 국회에서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국방위원회였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에 섰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북한 미사일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 1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위치를 바꿉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패턴을 압니다. 증언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간 미사일을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2022년 유엔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유엔 본부는 거대했습니다.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국가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북에 남은 2,500만 명도 제 아들처럼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3년 민간방산연구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민간 분야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의료 드론, 구호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파괴가 아니라 구조를 위한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재난 지역에 물자를 보내는 드론, 산악지대에 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주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통일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대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은 죽음의 강이었지만 한강은 삶의 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의료 드론 설계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20년간 저는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더 이상 목표를 조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킵니다.